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내리려고 하는 이유와 2020년도쯤에 금리를 저희가 한국은행이 3%까지 올렸죠. 그리고 더 이상 올리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6%까지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 때 금리를 0.5%까지 내린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문재인 정권이 가장 큰 실책은 물론 코로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것과 거의 한 40%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0.5%까지 내린 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면 최저임금을 40%를 올리면 좋죠. 예, 좋아요. 내가 월급이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받다가 40%가 올라갔다. 그러면 7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220만 원 받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저만 올라가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내가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좋아요. 나는 150만 원 받으면 막 쓰겠죠. 그럼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뭔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바로 50%를 올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50%를 올려줬어요. 또는 10% 20%씩 해서 한 6개월 만에 50% 올렸다고 치자고요.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아니면 대기업은 아니겠죠. 중소기업에서 50% 최저임금으로 주던 사람을 50%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올려줬다고 칠게요. 사장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 부담이 당연히 생기겠죠. 왜? 월급은 올려줬는데 매출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이 올라와서 매출이 올라오려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 월급이 올랐다고 매출이 오를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월급 받았는데 안 쓰고 주머니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월급이 오르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100%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부는 오를 수도 있지만 그 효과 100%다 누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사장님은 갑자기 인건비가 40% 50% 올라버리면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 내가 그 물건을 생산해서 팔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랐네. 그럼 최저임금 40%가 올랐으니까 이거를 너무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동남아 쪽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로 옮길까? 하고 옮길 수도 있어요. 옮기는 게 적정하지 않으면 너무 안 되겠는데 이거 내가 너무 힘들어. 인원을 한 2명 줄일까? 2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거 인건비 갑자기 100에서 150으로 올랐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자동화로 해갖고 로봇으로 좀 바꿔볼까? 그거 금액 얼마 안 된다는데, 물론 초기에 구입할 때는 큰 금액이지만 충분히 인건비 빼고 남는다는데 어떻게 해볼까? 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이거 한국 애들 썼으니까 인건비 이거 안 되겠다. 동남아 애들, 불법 체류자들 좀 써보자. 물론 기본 인건비 올렸다고는 하지만 걔네들은 기본 인건비, 최저임금 좀 안 줘도 그래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자, 이 중소기업 사장이거나 외식업 하는 자영업자들 사장님이거나 대기업은 좀 그렇지 않겠죠.
대기업도 똑같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신규로 채용할 직원들, 올해는 좀 줄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건비를 진짜 막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고용주든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뭐냐? 더 인건비가 낮은 사람, 혹은 해외로 나가거나, 혹은 자동화하거나, 결과가 뭐죠? 일자리 감소입니다.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해서 최저임금이어서 50% 올렸다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겠죠. 다른 데가 다 비쌀 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살펴보세요. 중국도 기본소득이 4, 50만 원이라고 그러고, 베트남은 한 7, 80만 원. 그리고 다른 나라들, 우크라이나 저기, 아니면 중동, 이런 나라 우리보다 인건비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버리면 네팔 같은 경우에 어떻죠? 한국에 오기 위해서 무슨 특수훈련처럼 그렇게 운동을 해서 뽑혀갖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또 그대로 그 일을 하나요? 안 그래요. 비자 들고 딴 데로 도망을 쳐갖고 농촌에 있다가 그 일이 힘들다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숙사 들어가갖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최저임금을 그렇게 더 올려주면 좋죠. 대신에 좀 더 고액인 사람들부터 자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적게 주는 사람을 놔두고 높은 임금을 주는 사람 먼저 자르려고 할 겁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최저임금 올린 게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소상공인들이 폐업 신고를 합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저금리. 0.5%까지 금리를 내렸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금리를 내리는 건 유동성 증가와 똑같은 효과를 합니다. 왜?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은행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저금으로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더 높은 이자를 찾아서 나가겠죠. 그게 어디예요? 자산 형성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식, 금, 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쏠리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사서 가격을 올리면 다음 사람이 사서 가격을 또 올립니다. 돈의 흐름은 자산이 무언가 상승하는 걸 보이면 뭐든지 똑같아요. 뱀이 벌레나 어떤 개구리 같은 걸 잡을 때 움직이는 것을 잡지 가만히 있는 걸 잡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속성이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걸 삽니까? 내려가는 걸 삽니까? 올라가니까 따라가요. 내려가는 건 따라가서 파는 거예요. 뭐든지 움직이는 걸 선호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은 거기로 더 쏠립니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금리를 낮춘 행위는 결국엔 통화량 증가를 나타내고 이건 자산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뭐죠 이게?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면 빚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빚은 끝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금리가 되면.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올렸죠?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좋지 않죠? 일자리도 없고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산만 올라가는 현상. 최저임금과 저금리.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금리를 높여서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돈을 다시 은행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0.5에서 올리기 시작해갖고 3%까지 올렸어요.
근데 2022년도 말쯤부터 2023년 초에 어떻게 됐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했습니다. 한 20%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뭐 했죠? 예, 특례 대출 50조 50조 해갖고 100조 누르면서 자산시장 하락하는 걸 막았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형성이 되죠? 와, 부동산은 정부가 하락하는 걸 막아주는구나. 이게 머리 깊숙이 박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야, 하락하는 걸 막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자. 라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됐죠? 한국은행에서 3%까지 올렸을 때 부동산이 하락하는 걸 보고 사실은 더 올렸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그동안에 쌓였던 부채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덜컥 겁을 먹은 건지 안 된다라고 한 건지 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3.5%에서 2.5%까지. 한국은행은 부동산이 말로는 터진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보호를 한 겁니다. 터지지 말게. 예.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킬까요? 대출을 계속 늘립니다. 끝없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출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예. 대출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니까 오히려 소비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어떨까요? 잘 보세요. 모든 돈이 부채로 해서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쓸 돈이 있나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수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출을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수가 또 살까요? 아니요, 또 죽죠. 결국엔 부동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쪽으로 돈은 끝없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끝없이 들어가요. 끝없이. 영원히. 그럼 영원히 그렇게 받쳐줄 수 있나요? 방법은 있어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 그럼 돈 가치가 어떻게 되죠? 돈 가치가 하락합니다. 돈의 양은 늘어나고 돈 가치는 하락하고 빚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환율이 상승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금리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왜요? 저 나라 돈 가치가 휴지 같아. 그래서 해외에 들어와 있던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쟤네 돈 못 믿겠어. 휴지야. 그래서 역으로 임계점을 넘으면 돈을 아무리 찍어도 돈이 늘어나서 그 가치가 하락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중의 내수 경기는 죽고 돈의 가치는 그 말대로 계속 떨어져요. 근데 환율에서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은 결정을 해야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다 달러로 계산해야 돼요. 달러로 계산하면 휘발유, 우리 거의 모든 휘발유 다 수입해서 쓰죠. 물가도 우리가 자체 조달하는 거는 쌀밖에 없어요. 예? 소나 돼지 같은 것들도 그거 키우는데도 사료 같은 거, 옥수수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다 달러로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뭐로 갚죠? 예, 뭐로 낮추냐? 금리 올려서 낮춰야 됩니다. 물가를.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겁이 나서. 부채가 너무 크거든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기존의 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터질까봐. 초창기에 터뜨렸을 땐 문제가 없지만 너무너무 커져서 이제는 그냥 금융기관 하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방향이 어떨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것과 왜 3.5%에서 멈추고 하락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